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네. 또 며칠 만에 좀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오늘이 9월 3일이잖아요. 9월 달에 들어갔는데, 뭐, 날씨도 좀 상당히 좀, 더위가 좀 누그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48년 전이 되더라고요. 48년 전에 오늘이 무슨 날인가니, 제가 북송선을 타고, 네, 그 13살 때, 정확히는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죠. 조부님과 함께 북송선에 올랐던 날이에요. 네. 아마도 9월 1일 날, 네, 배가 출발해가지고, 일본 니가타항이라는 곳에서 배가 출발해서 3일 날, 예, 북한의 뭐 청진항에 도착한 날이거든요. 참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날이죠. 네, 48년 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제가 이게 암투병으로, 예, 뭐 어려움도 겪고, 네, 뭐 아픈 몸이, 그 상황에서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뭐 특별히 지금 현재는 병원에 다니는 것 외에는 뭐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가장 저에게는 뭐 위안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목소리가 자꾸 갈리니까, 네. 뭐, 현재도 아직 그 미각 때문에 좀 고생을 하면서, 네,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뭐, 그래도 기력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이게 응원을 해주셔갖고, 네, 다시 재생을 하자마자, 모지름을 쓰고 있습니다. 참 문제는 또 거기다 이게 당뇨까지 겹쳐서, 네. 원래 당뇨가 있던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게 전신경화증이다 보니까, 네, 그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그걸 먹는데, 처음에 좀 그걸 과다 복용을 했어요. 근육이 도무지 안 풀려서, 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갑작스레 이 당뇨가 혈당치에 변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두 번째 항암 치료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이렇게 인슐린을 놓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놓고 있는데 지금 좀 무의지로 극복을 해보고자 해가지고 인슐린을 거의 하루 2번씩 맞았거든요. 밥 먹기 전에. 근데 그거를 딱 한 번만 맞고 좀 견뎌보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역시 병이라는 거는 이겨내자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건데 참 이야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렸는데요. 48년 전, 1976년입니다. 네, 76년도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인데, 그때 저부님이 뭐 아시다시피 청년 간부를 하셨어요. 네, 뭐 저청년의 뭐 구조적인 문제는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쿄의 청년주황, 네, 정확한 명칭이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거든요. 예. 근데 뭐 저도 몰랐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뭐 일본에서는 그 일반 민간 기업이더라고요. 예. 뭐 비영리 민간 단체 같은 그런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뭐 어찌 보면 뭐 제가 어릴 때도 봤지만 뭐 너무나도 활동 범위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뭐 국토를 막고 막 그냥 시위를 하고 뭐 하고 그냥 조직적으로 상당히 째여 있었고 근데 뭐 어릴 때니까 뭐 그런 단체의 그런 규정이나 성격에 대한 전혀 몰랐는데 뭐 탈북해서 알게 됐죠. 근데 아무튼 그 청년중앙 상임위원회 뭐 일단 도쿄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 현마다 일본이 아마도 49개 현인가 부하고 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각 현과 부, 오사카부, 교토부, 부가 있잖아요. 현보다는 뭐 좀 작은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현에마다 본부가 있어요. 현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산하에 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에 또, 그, 지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시 안에 또 지부의 산하에 또 분해라는 게 또 있어요. 거의 뭐 10명, 15명. 네. 그러니까 구역마다 있다는 소리죠. 뭐 행정적인 그런 건데,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그 지부위원장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곳이 효고현인데요. 효고현 뭐 아마
모르실 겁니다. 가와니시 시라는 곳이에요. 네. 뭐 이제 뭐 거의 다 밝히는데, 뭐 그디 뭐 이젠 뭐, 예, 그걸 밝혀봤자 무슨 뭐, 예, 다른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이게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와니시 시에서 일을 하셨는데, 저청년 간부셨어요. 네. 일단 뭐, 오래 하셨는데, 지부위원장직으로 오래 계셨는데, 원래 그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저청년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전 단체가 뭐냐면은 조선인 연맹이라는 것이 먼저 조직이 됐더라고요. 예. 뭐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오래전. 아마도 이게 뭐 광복 후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때 그 저도 비트비트 그 할아버지한테도 이야기 듣고 뭐 할아버지가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당시 광복 후에 일본에 있던 예, 그 조선인들, 네, 뭐 거의 조선인을 아니도 뭐 일본에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90% 이상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다 출신지가 다 남한인데 뭐, 예, 그 사람들이 자치대를 모아가지고, 예, 지금까지 억압받고 뭐 하고 징병 끌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인 자치대라는 걸 모아가지고 상당히 과격한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진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 사법검찰 당국이 아니라 진주군이라고 해서 당시 일본에 진주하고 있던 상주하고 있던 미군 유엔군이라고 하죠. 예, 유엔군이 진압하러 나서고 뭐 하고 해가지고 예, 일단 그렇게 뭐 싸움도 벌어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조선인 연맹이라는 게 생겼죠. 예. 뭐 아시다시피 뭐 한독수부터 시작해서 뭐 한다는 당시 제일동포 인사들이죠. 그 만들어서 그게 후에 또 뭐 민단하고 조총련하고 이게 두 개로 갈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냥 뭐 아시다시피 고려민단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네, 그 말하자면 지지하는 예, 그런 쪽의 사람들이잖아요. 예. 뭐 일단 그런 시기였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 조련 시기부터 조선인 연맹 시기부터 그 지부위원장을 하셨대요. 예, 워낙에 그 제일교포들의 거주수, 예,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제일교포들이 많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영향력이 컸다고 합니다. 근데 왜 컸냐면 뭐 저도 들은 이야기죠. 태어나기 전 일인데 원래 그 광복 전에 1945년 전에 할아버지가 뭘 하셨냐면 일제 강점기 때 네, 일본에서 그 조선인들, 다시 말해서 뭐 당시 한국인들 다 모아가지고 토목 건설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가와니시시라는 시에서는 좀 어느 정도 예, 모든 그 건설 분야에서는 좀 이름을 날리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떠돌아다니는 우리 동포들 같이 다 모아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게 토목 건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자산도 생기고 해서 그 시에서도 좀 큰 축에 속하는 그런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조선 사람들 챙겨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후에 조련이 생기니까 그 동포들이 쫙 해서 자 이런 조직이 생겼다. 당신께서 맡아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결심을 하셔서 그 기업 자체를 자기 아래에서 스라에서 관리를 하시던 뭐 같은 예, 경상도 사람인데 동양인에게 그걸 인계해서 하고 예, 그다음에 할아버지는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이 가와니시라는 시의 그 역이 있잖아요. 예, 지하철역에다가 2층짜리 목조 건물로 조선학교를 세우시고, 예, 그 다음에 2층짜리 뭐 당시 그냥 사무실이죠. 네. 2층짜리 사무실. 뭐 그 당시는 뭐 철근 콘크리트 하게 되면 좀 고급한 그런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땅도 사놓고 해서 그거를 지으신 거죠. 그때부터 뭐 이념이라고 할까요? 뭐 잠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총련에서 간부를 하신 겁니다. 네. 아직도 뭐 기억이 생생한 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저를 낳아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상당히 갈등이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전에 할아버지가 그런 이념 활동을 하기 전에는 소위 말하는 도련님이었죠. 예. 뭐 아버지 말로도 뭐 상당히 잘 살았다고 해요. 예. 뭐 유일하게 뭐 승용차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하시던데 어른이 되신 다음에 늘 그 할아버지한테 불만이 뭐냐면은 왜 그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런 이념을 샀는데
할아버지가 과연 샀던 그 이념의 가치라는 게 얼마냐, 현재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집을 그 옛날에 지은 집인데 그렇게 작진 않았는데요. 뭐 일본 집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체 2층짜리잖아요. 네. 근데 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뭐 아래층에 2칸, 3칸 있고 위층에 2칸 있고 하는데 근데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2층에 올라가잖아요. 어디 가면 잘못되는지 2층이 살짝 경사져 있어요. 이렇게. 어디가 내려앉았는지 못했는지. 하여튼 뭐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면서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살게 만들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다투시고 하시던데 저는 뭐 어려서부터 그 아시다시피 1살 땐가 아마도 어머니께서 예 집을 나가셨잖아요. 뭐 일단 그 당시에 어머니는 뭐 그 19살 때 시집을 오셨다고 해요. 예, 그 동네에 사시던 제일교포 순수한 수수한 제일교포 집딸이었는데 예, 상당히 이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집이 있고 뭐지 그 해방 전에 광복 전에 그런 좀 부자였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예, 그 후엔 또 뭐 이렇게 저 간부를 하시니까 청년에서 예, 거기 시집을 오신 거죠. 근데 왔는데 보니까 뭐 시집살이라는 게 만만치 않더라. 네. 뭐 보니까 또 뭐 할머니도 그렇고 봉건이 심하시고 네. 뭐 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정말 그 길을 못 펴고 살았다는 걸 말씀하세요. 여기가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우리 아버지 동생, 예, 동생분이 먼저 장가를 가셔가지고 이혼을 하신 거예요. 음. 근데 그게 또 자식이, 그러니까 제 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인데 한결로 따지면 제가 위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사촌들이. 네. 사촌 형이 되는데 저한테 둘이가 있었거든요. 엄마 없이. 예. 할머니가 거들고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오시니까 결국은 저까지 태어났잖아요. 그 저를 업고, 예, 그 시동생 아들들 둘이를 데리고 뭐 이러면 시중 들면서 뭐 이렇게 눈물 속에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후에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 문제가 아니라 제 어린 시절을 보면요. 늘 보아하던 게 뭐냐면은 그 1세들이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할아버지 곁에는 그 1세 분들이 계속 모여 계셨어요. 집에 와서. 어. 할머니도 갔죠, 역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일본 말로 다노모시라고 하는데, 그게 다노모시가 뭐냐면 개예요, 개. 예, 개를 하셔가지고, 왜 사람들이 자꾸 모이나 했더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 개돈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일단은 그래서 늘 그 1세들의 그 모습을 봤거든요. 참 오게 되면 늘 절 보고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지고, 뭐 할머니가 거의 저 키웠으니까, 예. 그다음에 용돈도 주시고, 예. 뭐 그때 제가 들었던 거는 일본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몽땅 다 한국말. 예. 뭐 특히나 거기다 또 경상도 사투리. 예. 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네. 그러다가 할아버지도 갔죠. 예. 저 지금 오늘 이야기하자는 게 그들의 모습에서 잊혀지지 않았던 광경이 뭐냐면, 그 어느 날, 밤에 한 9시쯤 됐는지, 전 대체 8시 반이면 잘하잖아. 제가 아마 기억에 7살인가 아마 6살인가 뭐 그 정도예요. 유치원에 갔을 때인지 가자마자 듣고 기억이 삭막한데 아무튼 뭐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할아버지가 늘 저를 그 자전거에 태우고 다니셨거든요. 음. 그 자전거 앞에 그 안장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뒤가 아니라 앞에다 그래서 거기다 앉혀놓고 이렇게 계속 타고 다니셨는데 밤에 한 9시쯤에 전화를 받으시더니 저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했더니 그 역전에 있는 그 청년 지부 사무실에, 예, 사무소 건물에 간 거예요. 예. 가서 그 다음에 그 아래층은 사무실이고 2층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잘 수 있는,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커요. 예. 거기서 회의 같은 거 할 수 있는 회의실 비슷하게 딱 다담인지 뭔지 깔아놨는데 이불도 있고 거기서 그 당시 그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 뭐 절대 다수 그때 당시 뭐 제일교포 1세들이라는 게 일본에서도 특별한 직업이 없으니까 예, 그냥 뭐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예, 일용직으로 맨날 그렇게 일을 하시던 분인데 집이 없는 분들은 거기서 또 자기도 하고 뭐 그러셨거든요. 근데 한
7명 정도가 쫙 모여 계시더라고, 2층에 올라가니까. 예. 뭐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그 다음에 뭐 저 밖에 가마도 걸어놓고 뭐 해서, 예, 그 동포들이 가끔씩 그 뭐지? 그 우리 저 북한의 그 뭐 기념일이라든가 단오라든가 뭐 있잖아요, 명절 중에. 그럴 때는 그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야유회라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돼지, 예, 보쌈도 만들고 뭐 돼지 잡아놓고 고기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날 밤 가서 할아버지 무릎에 뚝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신문지를 딱 펴더니 한 사람이 이따만한 그 소랭이, 다라이라고도 하는데 뭐 거기다가 고기 덩어리를 하나 또 들고 와서, 예, 신문지에다 딱 꺼내는 거예요. 예, 그 뭔지 아시죠? 예, 보신탕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어디서 뭐, 그 멍멍이를 잡아왔는지 뭐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야밤에, 예, 그걸 갖다 좀 넣고 해서 머리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뭐 어린 마음이니까 이게 무슨 곡인지 모르죠. 예, 그래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가 가끔씩 그 고기를 뜯어서 고기 조각을 소금에 툭 찍어서 제 입에 넣어주는 거야. 안 먹겠다고 하니까 이거 약이라고 너 먹어야 키 큰다 뭐 어쨌다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 그 이쇼빙이라고 이렇게 한말들이 병 있잖아요. 술병 이런 거 큰 거 있잖아요. 그걸 한 서너 병 갖다 놓고 한 잔들 하셔가지고 뭐라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한 분이 눈물 흘리시면서 쭉 이야기를 뭐라 하는데 고향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뭐 그랬더니 할아버지 뭐 고향에 어머니 소식 들었나 어쨌냐 뭐 이런 다 각자 다 고향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그 아리랑을 부르면서 막 그때 흘리셨던 눈물들 거의 합창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흘리셨던 눈물. 또 어떤 분은 뭐, 예, 아마도 고향이 뭐 저쪽 전라도 분이신지 목포의 눈물인가요? 뭐 제가 그런 노래도 어릴 때 뭐 제목도 몰라요. 근데 거기 후에 북한에 가서 그 한때 그 계몽기 가요라고 해서 그때 당시 있었던 노래들, 예, 뭐 나그네 서름이라든가, 예, 뭐 그다음에 주인 없는 뭐더라? 주막집인가? 뭐 잠깐 그런 노래들 쫙 유행했을 때 보니까 그때 목포의 눈물이라는 것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것도 우리 제일교포들이라는 게 북송돼 가지고 이 북한에 갔을 때 우리끼리 모인 마당에서 역시 그 나이 든 사람들은 일본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옛날에 들었던 자처럼 그런 노래를 하세요. 제 장인 되시는 분. 그분은 또 그 경상도 대구 출신인데 그 박씨였어요. 예. 근데 학렬을 따지면은 뭐 자기도 뭐 박정희 대통령의 그쪽이라면서 늘 그런 말씀을 조용히 하시가지고 그 장인님네 사촌들이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뭐 이렇게 뭐 군인도 하시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함양박이라고 했는지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때도 그 장인님도 역시 어찌된 영문인지 목포의 눈물을 계속 예, 부르고 계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던 그들의 모습하고 그 노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고 막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의 한 토막이었고요. 좀 더 또 인상에 남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아마도 70년 이후 같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일본에 살고 있던 제일교포들이 갑자기 모산단이라고 해서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절대다수 조상님 묘라든가 부모님들 묘를 찾을 수 있게 뭐 방문단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던 그 제일교포들이 그때부터 한국에 오고 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그래서 가끔씩 우리도 아마 친척분들이 계셨으니까, 예, 남한에. 근데 물건을 보내는데 그 제일교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무로 함을 짜가지고요, 크게. 응. 거기다 뭐 옷도 넣고 식료품도 넣고 뭐 뚜루뚜루뚜루 넣었는데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뭔가 가져오는 거 보니까 뭐 어디 중고 매장에서 샀는지 뭐 어디 그냥 쓰레기장 같은 데 있었던 걸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나시죠? 코끼리표, 전기밥솥하고 이렇게 보온병.
예. 뭐 한국에 와서 언젠가 제 오자마자 강의에서 퀴하게 했더니, 아시더라고요. 코끼리표 하면. 저지르시라고 하는데, 코끼리표. 근데 그걸 갖고 와서 그걸 또 열심히 닦아가지고 손질하고 뭐하고 해서, 그 다음에 대체 일본이 그때 전격 전압이 100볼트잖아요. 그래서 트랜스미셔라고 해가지고 변압기, 그런 것도 넣고, 하더니 할머니가 제가 그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도 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야, 당장 이게 살 수 없는데, 그 짐은 오늘 중으로 붙인다니까, 너고 입던 거 좀 집어넣어라. 그래서, 와, 상당히 대한민국이 힘들게. 그러니까 우린 그때 남조선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남조선이 참 힘든 곳이다. 근데 역으로는 또 북한엔 가보지 못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는 계속 세뇌 교육을 하잖아요. 프로파간다. 일종의, 지상낙원이네 뭐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보지 못한 북한하고 실제 갔다 오신 분들도 이야기하세요. 상당히 힘들게 살더라.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친척분들 중에 한 분,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여동생, 도 계셨는데, 여동생 남편이 또 그분도 꼭 경상도 분이신데, 갔다 오셨어요. 근데 거기 형님이 하나 계셨거든요, 저보다. 그 친척 관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3살인가 위 형님이 같이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와서 그 형한테 물어봤어요. 어쨌나? 하니까, 뭐, 김포공항 도착해가지고, 자기 짐을 들어준다고, 조그만 애들이 와서 짐 들어준다 해가지고, 짐을 맡겼더니, 그 짐을 가지고 도망쳤다는데, 근데 뭐 그때 당시 그 자기네 친척이 뭐 영등포에 살았대요. 그래서 영등포까지 그 주소를 써준 거, 그걸 택시 타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그걸 보였더니 1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영등포에 도착했다는 등, 그래서 택시비만 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듣고,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그들의 그때 당시 뭐 아시다시피 뭐 양극화돼가지고 저청년이네 민단이네 뭐 이렇게 확연하게 갈려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뭐 공개적인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고향을 따지게 되면 동양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역시 사적인 모임에서는 모여요. 모여가지고 한 잔 술도 기울이고 뭐 이러면서 같이 이게 고향 이야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고 그들도 역시 그때 정말 그 현의 단을 건너서 뭐 일본에 와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늘 잊지 못했던 것이 고향이 아닐까. 가만히 이렇게 또 비교하면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처지를 생각하니까 뭐 지금의 탈북민들도 같지 않을까. 예. 뭐 고향에 두고 온 일가 친척들한테 그나마 열심히 여기서 일해가지고 자기 혼자 좋은 곳에 왔으니까 돈도 보내주고, 뭐 현재 그 저청년의 그 어떤 놈들이 무슨 뭐 우리 보고 변절자라고, 뭐한테 그 임수경인가, 그분도 무슨 뭐 변절자네 뭐냐는데 저는 늘 그래요. 일본에 가서 뭔가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강의할 때 변절자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변절했다는 사람들이 왜 북에 남겨둔 가져가는데 송금을 하냐? 왜 그들을 데려오겠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변절자가 그런 짓을 하겠냐. 변절자는 자기 혼자 잘 살고 자기 개인의 안일과 향락만 추구하면 그게 자기 목적을 다하는 건데 왜 남겨둔 가족들을 잊지 못하고 데려오고 이렇게 하냐. 그게 변절자냐고. 뭐 이렇게 저는 반박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뭐 그때 당시 뭐 제일교포들도 갔죠. 1세들이 고반 아직도 열심히 일을 하실 때라. 뭐 제 주변은 뭐 경상도라.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김해예요. 김해시 상동면? 지금은 면이 없는 것 같은데 대감리라는 곳인데 대감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번 그 친척분이 오셨을 때 같이 가보자 해서 대감리에 갔었어요. 갔는데 뭐 일단 아늑하면서도 뭐 풍요로운 그냥 수수한 농촌 마을인데 대감리 태종마을 같은데 면사무소인가? 면사무소 진짜가 아무튼 뭐 그런 관공서 있잖아요. 그 뒤에 그런 뭐 이런 각이라고 하나요? 누각이라고 하나요? 그건 태종마을 같은 그런 데서 거기 앉아서 우리 아버지의 사촌형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여동생도 오셨댔는데 일본에 그 여동생네 아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는 고모 사촌지간이죠. 그분이 그때 아직도 제가 탈북해서
여기 왔을 때, 여기 탈북을 해서 와서 만났을 때, 아직 생존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한번 가자. 그래서 대감리에 가서 있다가 그분이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할아버지가 언젠가 꼭 대감리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놓고 대감리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늘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 괜히 그 저청년인지 뭔지 가셔가지고 북한에 가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네 할아버지는 그냥 그대로 그 기업을 하셨으면 될 텐데 참 보면 주변 사람들도 뭐 그때 당시 그 이념에 빠져가지고 무슨 근데 그 할아버지의 여동생 가문은 안 그랬거든요. 예. 그게 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자식들도 다 자라나고 해가지고 뭐 정말 그 비교되죠. 저청년 쪽에 가서 뭐 하시던 분과는 비교되게 뭐 제대로 취직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자라나신 분인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저도 그 강리차 김해 가게 되면 남다른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참 놀라운 게 뭐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친척들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때도 어떻게 만났냐면요. 그뭐 당시 그저 안보 강의를 많이 다닐 텐데 예, 그 강화도에 그 수련원이 있어요. 예, 안보 수련원. 뭐 연천에도 있고 강화도도 있고 뭐 백년도도 있잖아요. 뭐 자주 가셨어요. 가서 그리고 예, 보수단체들, 예, 자유총연맹, 뭐 민주평통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북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2008년에 와서 그때 그 일본에서 오신 민단 조직 그 간부들이 오셨는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뭐 그때 뭐 방송이 아니니까 그대로 제 본명도 밝히고 막 해줬단 말이죠. 강의 끝난 다음에 어르신 한 분이 쓰고 있으더니 너 나 모르겠니?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알고 봤더니 그 이제 그 할아버지의 여동생네 네, 그 친척인 거예요. 음. 저는 기억이 삭막하지만 그쪽은 저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야, 너 죽은 줄 알았더니 너는 살아있었구나 뭐 어쨌다 뭐 해가지고 그 저보다도 좀 나이가 많은 그 형들이 예, 그 집의 형들이 어릴 때 같이 놀고 하던 형 중에 한 분이 그 전화를 아마 했더니 당장 서울에 나를 나오셔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형도 참 재미난 분이에요.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예, 남대문 시장 가서 김치도 사고 젓갈도 사고 뭐 일본에서 살면서도 늘 그냥 그 다음에 그 한때는 뭐 저보고 또 뭐 제사 하는 거 밥그릇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사달라 해서 그것도 사들고 또 일본에 갔던 적도 있는데 근데 그분이 오셨거든요. 뭐 맨날 때 같이 놀던 형이 뭐 그냥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나타나서 막 그 명동에 그 롯데 호텔에서 막 울고 해가지고 난리 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어디에 가면 뭐 역시 그 민족의 넋이라고 할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고향을 잊지 못하는 그런 감정 예. 하여튼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역시 탈북을 해서 다 재해를 하셨지만 뭐 저는 뭐 이미 전에 할아버지께서 북한에 돌아가셨고 예, 아버지도 일본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형님들을 통해서 부산에 우리 아버지의 사촌 동생분이 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또 뭐 자식들까지 합해서 또 뭐 가족이 있더라고요. 그냥 부산에 가자. 그래서 부산에 만나러 갔죠. 갔더니 그 고모분이 허리가 구부정하셔가지고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 부산에 있는 그 롯데 호텔인가 거기서 만났을 때 저를 부들게 안고 막 이러더니 갑자기 하신다는 소리. 야, 경주 김씨 후손이 아직 살아 있었네. 뭐 이러면서 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남자들 있겠죠. 네? 저 김해 김씨 아니에요? 저는 김해 김씨라. 문디 자스가 무슨 소리 하노? 했더니 우리 경주 김씨라는 거예요. 네. 계림군 파, 뭐, 그 파는 또 뭔가 하니까 그런 게 있다 하면서 네. 그래서 경주 김씨라는 걸 그때 알았고, 네. 그 다음에 그 고모 할머니 분도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뭐 지나간 이야기들 쭉 하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런 일본에서의 어린 시절, 예. 뭔가 복잡하면서도 할아버지는 그런 속에서도 한국 출신이시면서도 저청년에 뭐 그걸 갔죠. 저청년에 뭐 절대 다수 그 여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네.
뭐 거기도 지역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뭐 총경 주한부터 시작해서 그 현본부 위원장이네 뭐니 여직들은 거의 다 경상도예요. 네. 뭐 그다음에 그 제주도 출신 뭐 부의장 하시던 분 이계백이라는 사람인데 그분도 북한에 갔지. 가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던 분이 9월 1일 날 드디어 배를 탔는데 정말 그때 이 생각은 배를 타고 북한을 실제 멀리서 볼 때까지는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감격에 목이 메어서 뭐 이러는데 뭐 그러다가 도착을 해서 뭐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북한 주민을 실제 봤을 때 그 충격. 네. 왜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냐. 똑같은 머리 모양에 똑같은 옷을 입고 네. 왜 이렇게 버스는 네, 러시아제 버스라는 게 배기가스가 밖으로 안 나가와 버스 안에 이게 막 충만하고 왜 이게 유리창 창문에 이렇게 유리가 없고 철판을 댔는지 왜 버스가 말처럼 꽁충꽁충 뛰는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뭐 선조라고 말씀해야 되나 1세들이죠. 제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가 인생의 방향타를 잘 못 잡으셔가지고 뭐 그렇게 조총련에서 뭐 일을 하고 열심히 하시던 분이 실제 북한에 가서 도착을 해서 많은 일을 겪고 나서 그 청진에 있는 초대서 어느 장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하게 남과 북의 하나원을 나온 건 저 하나뿐이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이에요 하나원하고 일본에서 온 사람들 일시적으로 청진에 있는 귀국자 초대서라는 거죠. 거기다 수용을 했다가 한 40일 정도 비슷해요. 우리 하나원도 9주잖아요. 예. 9주 정도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배치를 그 사이에 그 배치실을 다 결정해가지고 가거든요. 또 그렇게 있는 사이에 할아버지께서 그 첫날에 그 방을 배정을 받고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창가에 서서 담배를 막 피우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옆에서 있다가 할머니는 워낙에 말기가 없이던 분인데 할머니는 또 마산 분이세요. 네. 말기가 없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왜 안 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지경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저는 자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왜 내려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저를 뭐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지마 한 거를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무조건 가자. 근데 뭐 저도 뭐 일단은 조선학교인지 뭐 유치원에서 쭉 다니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동경심, 네. 그 다음에 허황하기 그지없지만 김일성에 대한 그런 정경심, 뭐 이런 것들이 뭐 골수에 팍 꽂혀가지고, 뭐 그런 때였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북한에 가서 일본보다 낫다. 뭐 이런 환상적인 기대, 때문에 갔던 그런 날이 바로 9월 3일 도착해서 바로 오늘이죠. 그 9월 3일 날 도착한 날 밤에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네요. 네. 참, 아이러니하죠. 네. 뭐, 일본에 간 사람들이 90% 거의, 좀 확정합니다. 뭐, 거의 다 남한 사람들이에요. 네. 뭐, 참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9만 몇천 명이 북한에 갔는데, 갔더니 남조선 출신. 네. 이라는 계급적 분류로 인해서 남조선 출신을 다 골라놓고. 가보니까 뭐죠? 우리뿐이 아니잖아요. 남조선 출. 북한에서 남출이라고 나오는. 우리 탈북민들 속에서도 상당히 남출 자녀들이라고 해서 남조선 출신 자녀들이 많으세요. 예. 아까 6.25 때 북한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무영군으로 해서 가시던 분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국군 포로, 예. 포로로 해서 북한에 포로 되신 분들,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다 이게 탈북을 해서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네요. 지금도 기회쟁쟁합니다. 당시 그 1세들이 불렀던 그 아리랑, 얼마나 가고 싶었을 그 저국, 한마디 고향이죠. 고향이고, 부모님들하고도 만나 뵙고 싶었을 테고, 그리고 일본이라는 곳에서 무주권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
특히나 뭐 직영으로 해서 뭐 그런 탄광. 그리고 조선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살던 데하고 고베가 가까워요. 거기 육갑산이라고 럭고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다 아마 탄광 광산인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가서 생존자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을 비트 초등학교 때 예. 견학 삼아 거기에 선생님 담임선생님 데려가서 그 어르신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채찍살 있잖아요. 상처살. 막 등에 가 있는 그걸 봤어요. 아, 막 어린 마음에도 그냥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뭐 참 너는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뭐 이런 건데 결국 또 뭐 우리 저 청년 뭐 편이라고 하면 뭐 우습지만 그분으로서는 서름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고 근데 저는 뭐 특별히 보니까 그 1세 분들하고 많아요. 예, 정감이 많아가지고 어려서부터 끝으로 할머니가 늘 저한테 했던 그 사투리가 기억나네요. 아침마다 야야 나 씻겄나 해가지고 예, 학교 가기 전에 뭐 북한에서 돌아가셨는데 예, 뭐 저한테는 왠지 모르지만 경상도 사투리가 예, 늘 귀에 감깁니다. 뭐 저도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사투리 섞였네. 뭐 지금도 같죠. 뭐 경상도 분하고 이렇게 어찌어찌하다 뭐 이야기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했나 안 했나 뭐 이러면서 나와요. 할매가 뭐 이러면서 참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서두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이 김지성이 북한에 도착한 날이네요. 48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향후 이미 전에 했던 북성격보 이야기 거기서 이어갈까 하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길어졌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뭐 댓글도 뭐 여러 가지 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거의 뭐 악플은 안 보고 있지만 그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전처럼 상처 안 받고 왜냐면 저를 또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애치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김수현이 되겠습니다.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뭔가 자기 몸에 자신이 없거든요. 이러다가도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여전히 혼자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늘 힘을 잃지 않도록 댓글로 다독여 주시고 많은 성원 보내주시고 비록 60이 넘었지만 힘내라는 한마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